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TK 케미칼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TK 케미칼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번에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 좀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된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한번 관찰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싶은 그 분야는 화학 부분이거든요. 화학 부분. 제가 이쪽은 몰라요. 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분야예요. 모르는 분야인데 모르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으면서 관찰 항목을 어떤 식으로 좀 설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8.9% 증가했고 전년 동기에서는 25.4% 증가했고 그다음 누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8.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해서 28.2% 증가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 672% 증가했고 누계로 해서 406%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사업 보고서 안 나왔기 때문에 9월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6개월치 한번 볼게요. 6개월치 반기 보고서는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반기 보고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한번 그 손익계산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래서 2017년도 6월과 2018년도 6월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출은 6개월치 누적 매출은 많이 증가했어요. 19억 정도 증가했고 3개월치 2, 4분기치 4월에서 6월까지 2, 4분기치 매출은 한 187억 2, 4분기에 좀 많이 증가했죠.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증가했어요. 그쵸? 2, 4분기에 좀 많이 증가했어요. 자, 당기순이익도 증가했고 2, 4분기에 좀 많이 증가했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가요?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간다고 했죠? 이익잉여금은 뭐라요?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좀 많이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자본총계는 2,750억. 근데 부채총계가 4,187억. 인거 이렇게 보니까 부채 비율 한 152%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도 약간 부채 비율 쪽에서는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 한번 합쳐보니까 한 77억 정도 돼요.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했죠. 증가했고 매출 채권도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우리가 매출이 2, 4분기 매출 187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2, 4분기 전년 대비해서 187억. 그리고 반기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지만은 2, 4분기에 증가하는 매출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뭐 3개월이든지 이런 계약 뭐 조건이 있잖아요. 받는 조건이. 그러니까 2, 4분기에 한 198억 정도 전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또 1, 4분기 대비 2, 4분기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출 채권에 대한 어떤 신용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재고자산도 좀 많이 증가해서 이 부분도 공시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미청구 공사가 지금 계약자산으로 변동됐죠. 계정 과목이 이건 뭐 미청구 공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계약자산이라고 해도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건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같은 개념이라고 미청구 공사. 미청구 공사는 뭐예요? 그 어떤 그 청구를 할 수 없는 공사라고 했죠. 어떤 계약서에 지금 회사에서 수익은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수익은 발생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뭐 한 1억이다. 근데 수익은 한 2억 발생했어요. 회사에서 뭐 어떤 원가율을 뭐 수주금액이랑 원가율, 진행률을 계산해서 2억 수익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계약서 1억 밖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를 해서 못 받았다. 그럼 어디로 가요?
매출 채권으로 가요. 매출 채권. 근데 나머지 1억은 뭐예요? 청구 자체를 못 하잖아요. 계약서에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미청구 공사가 되는 거예요. 계약 자산. 계약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청구 공사로 하는데 이것을 이 회사는 계약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계약 자산은 매출 채권은 못 받을 위험, 신용 위험만 있지만 계약 자산은 뭐예요? 신용 위험에다가 의무 이행 위험이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뭐 수주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런 금액들이 변동될 수가 있어요. 변동. 그래서 의무 이러한 부분들이 수행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 그리고 중간에 뭐 어떤 그 건설 그런 현장이 중간에 뭐 엎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험들이 있다는 좀 더 매출 채권보다는 리스크가 좀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주 금액에 대해서 원가율 있죠. 원가율에 따라서 이익이 변동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회사에서 추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지금 유동자산이 2,733억이에요. 그렇죠? 유동부채는 뭐 얼마예요? 유동부채는 3,299억. 유동자산이 뭐라고 했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예요? 단기 투자 목적, 투자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뭐야?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어요? 1년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금액. 현금화 될 수 있어요?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금액이 유동자산이라고 했어요. 자, 매출이 돼야 현금화가 될 수 있잖아요. 매출이 일어나야. 근데 1년 이내에 매출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되더라도 어때요? 외상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재고자산을 빼서 뺀 게 뭐라고 했죠? 당좌자산이라고 했죠? 당좌자산이 뭐예요? 1912억.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금액 3299억. 어때요? 좀 리스크가 있죠? 당좌 비율과 부채 비율은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금액들은 뭐 증가하고 매각 예정 자산은 뭐냐면 나중에 회사가 팔려고 예정해 놓은 부동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장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지금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개정 과목이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의 측정 금융자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시키고 그다음에 뭐 이건 뭐라고 했죠? 평가를 하면 평가 손익이 뭘로 가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는 거예요. 단기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 금액이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는 거죠. 단기 손익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관계 기업 투자는 뭐라 해서 지분법 대상이라고 했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는 자산총계에서 자산총계 이만큼 있다. 유동부채가 이만큼 있고 차익금 많이 증가했죠. 이익은 증가했는데 이익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차익금이 증가하는 거 보니까 좀 현금 흐름이 좀 안 좋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계약 부채는 뭐라고 했어요? 선수금 의미라고 했죠. 선수금. 이 선수금의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초과청구공사도 뭐라고 했어요? 선수금의 의미. 초과청구공사가 계약 부채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근데 이 회사는 초과청구공사로 했다가 계약 부채로 다 바꾼 거죠. 지금. 근데 이 회사가 초과청구공사를 계약 부채로도 하고 기타 유동 부채로도 간 것 같아요. 여기 선수금 이쪽에 선수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금은 뭐라고 했어요? 부채지만 나중에 매출이 된다고 했죠. 매출이 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부채지만 그 어떤 부채의 질이 좋은 그런 부채라는 거. 장기 차입금은 감소했고, 예. 전체적으로 부채는 좀 증가했어요. 차입금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 좀 해보시라는 거고.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플러스긴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460억에서 지금 20억. 지금 단기 순이익이 178억이에요. 178억인데
이게 이제 이 당기 순이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설 쪽 그 미청구 공사 즉 계약 자산 관련된 계약 자산과 관련된 어떤 이익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쵸? 이것은 청구를 할 수 없고 또 이익은 뭐예요? 회사에서 추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자는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그쵸? 안 좋아졌기 졌고 그다음에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도 매출 채권도 증가하고 미청구공사도 증가하고 212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회사에 어떤 그 회사에서 추정을 해서 그 원가율 진행률로 한 이익이 이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추정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좀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평가가 좀 많이 이익이 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러한 리스크를 반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자산도 예, 많이 증가했고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니까 이제 대여금 관계회사 쪽으로 좀 많이 대여를 한 것 같아요. 대여 64억 정도. 예, 그래서 지금 건설 중이자는 12억 정도 있고 재무활동 현금으로 보니까 순이익이 178억인데 지금 차입금 뭐예요? 이제 상계를 해보니까 한 151억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151억 증가해서 대여도 하고 지금 예, 대여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적인 자산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제가 이 부분만 한번 뭐야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볼게요. 자, 매출 추이를 한번 볼게요. 매출 추이. 매출 추이를 보니까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쵸? 처음에 감소했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9개월치예요. 9개월. 이건 12개월치고. 그러니까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좀 증가했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소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2016년도부터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예, 증가했죠. 부채 비율은 좀 안 좋아져요. 계속 예, 안 좋아지고 있고 올해도 어느 정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좀 많이 감소했죠. 예, 이 부분도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분기별로 보면 아까 이번에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죠. 영업이익 많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보니까 좀 많이 증가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쵸? 자, 부문별로 한번 볼게요. 부문별로. 화학 부문하고 건설 부문을 보니까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화학 부분이에요. 화학 부문. 지금 화학 부문이 업황이 안 좋았다가 지금 보면 매출은 감소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요. 곱하기 2 하면 벌써 증가했죠. 매출도 증가했고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됐어요.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초입일 수가 있거든요. 성장의 초입일 수가 있든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거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게 이제 성장이 영업이익률, 수익이 개선되는 부분도 지속 가능하면 이게 초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죠. 지금 매출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이 지속이 되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확률이 크거든요. 지금 흑자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2.4% 지금 아직은 영업이익률이 적잖아요. 여기서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이 부분도 둘 다 증가를 할 확률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원가까지 해가지고 스프레드로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 한번 영업이익률 보셔야 돼요. 그거는 하셔야 돼요. 건설 부분 같은 경우 보면 이 부분은 어차피 피크를 찍었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2017년도에 피크를 찍었다고 보고 2017년도에 피크를 찍었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좀 정체되는 아직은 뭐 확실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정체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벌써 계속 올라갔다가 2017년도에 피크를 찍고 조금씩 이제 이게 정체가 되죠. 2020, 예. 그래서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출은 적잖아요. 이것보다
매출이 한 이게 80% 정도 차지하고 이게 한 20% 정도 차지한단 말이죠. 근데 영업이익은 훨씬 커요. 왜? 이게 적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흑자로 돌아섰죠. 증가율도 커지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마이너스 187억에서 77억이니까 한 250, 증가율이 한 250, 뭐 거의 260억 정도 되잖아요. 증가가 260억 정도 증가됐잖아요. 근데 뭐야, 이쪽은 감소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 분기 아니면 내년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이제 이 정도로 커지면, 이 정도로 커지고 증가 속도가 커지고 성장성이 있고 성장 속도가 커지고 이게 지속 가능하다 하면 영업이익도 화학 부문이 금방 추월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초입이라고 하면 이제 이 관련된 업종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시장이 안 좋다고 계속 주가만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니라 이제 만약 시장이 좋아졌을 때 어떤 업종이 과연 잘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좀 상반 뭐 전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업종들 한번 사업 보고서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이쪽 건설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고 리스크가 있잖아요. 분양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양 사업장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다는 거. 건설 쪽 대신에 건설 쪽 매출의 비중이 적다. 대신 영업이익률이 워낙 크잖아요. 이게 자체 분양이기 때문에. 자체 분양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크다고요. 우리가 저번에 서한이라는 회사를 한번 검토해봤잖아요. 자체 분양은 영업이익률이 큰 반면에 그 미분양이 됐을 때 리스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떤 건설 도급받는 거나 다른 뭐 또 토목 사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너무 적어가지고 거의 한계 상황까지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찰 항목은 한번 다 끝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저도 뭐 화학 쪽은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제가 모르는 분야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화학사업 부문 영수받아서 했다는 거 양수받아서 그리고 주요 사업은 뭐냐면 이거 스판덱스 그리고 펫 이쪽이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SM 그룹인 것 같아. SM 그룹. 그래가지고 이게 TK 케미칼 상장 회사인데 남선 알미늄 그냥 대한해운 이렇게 있는데 SMT 케미칼이 32.86%의 주주고 우방이 15.03% 주주예요. 그래서 이 TK 케미칼은 아까 화학 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방 토건이라는 회사에 여기 우방 토건 그 건설 사업 부분이 있죠. 그쪽을 인적 분할을 해서 인적 분할을 해서 뭐예요? 이쪽 합병을 한 거예요. 분할 합병을. 그래서 이 회사는 화학 부문이 있고 건설 부문이 있어요. 건설 부문. 화학의 업황이 안 좋으니까 건설 부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인적 분할 합병을 한 것 같아요. 예.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 업종이 안 좋을 때 화학 업종이 좋아지면 서로 그래도 상당히 리스크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인적 분할. 내는 우방 토건의 건설 사업 부분을 TK 케미칼이 흡수 합병하는 분할 합병이라고 했어요. 인적 분할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시공사업, 이제 건설 부문이 있죠. 그 다음에 스판덱스 공장 증설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또 건설 부문, 삼다수, 이쪽 물품 공급 계약, 그 다음에 스판덱스 기술력이 있죠. 뭐 대상 수상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스판덱스 부문, 계속 상을 많이 탄 거 보니까 기술력은 있어요. 삼다수 또 공급 계약 체결했고, 보면 기술력은 있다. 스판덱스. 이제 유통주식 수가 8,600만 주. 자, 그다음에 배당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업황이 안 좋잖아요. 화학 쪽의 업황이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배당은 안 하고 있고. 화학 섬유 산업의 구조 한번 보셔요.
참고해 보시고, 제가 뭐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지금 한번 어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려고 지금 사업 보고서를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셔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좀 한번 그 인터넷 찾아가면서 차분하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지금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읽으면서 이제 공부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공부할 거리를 지금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듣는 분들한테도 공부할 거리를 이렇게 공부하시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할 거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하면 돼요. 공부는 뭐 인터넷에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다 보면 다 있어요. 웬만한 뭐 요즘 화학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워낙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웬만한 것들은 금방 하셔요.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도 후발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거. 그리고 최근엔 신기술, 신소재, 아까 스판덱스 같은 거, 첨단 이런 부분들,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국내외 시장 여건은 뭐냐면 이제 중국 등 대량 설비 투자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최근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거.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부터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로 및 글로벌 주요 공급 업체들의 감산에 따라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페트 이쪽 시황 사이클이 상승기에 진입했다는 거.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더불어 이런 부분들은 어떤 회사의 어떤 하나의 그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드백을 맞는지 실제로 맞는지 피드백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 주요 제품별 시장 점유율 보면 이쪽은 36.2%, 그리고 엘사가 어느 산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저도 좀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폴리에스터 16.9%, H사 저도 다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판덱스도 49.8%, H사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십시오. 뭐 예상이 가는 회사는 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좀 제가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서 이 회사들 한번 사업 보고서를 다 읽어보려고요. 예, 그래서 이 회사들도 한번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관련된 회사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보면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쪽은 뭐예요? 지금 여기 회사가 이방 경쟁력이 있는 게 이쪽이고 스판덱스 쪽이잖아요. 이쪽은 좀 그래도 다른 회사보다는 이 회사보다는 좀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산업의 특징이 대규모 장치 산업, 그러니까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높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현재 국내 시장은 두 개 업체가 양분하고 있다. 뭐 경쟁자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뭐 오팍만 좋아지면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주 삼다수 이거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뭐예요? 그 품종 다변 활동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 극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스판덱스 어때요?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이다. 근데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인데 점유율이 가장 높죠. 지금 이 회사가. 그래서 뭐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예. 스판덱스 상품 판매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또 브랜드 가치의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괜찮죠? 네. 건설 부문은 뭐 제가 여기서 이제 건설 부문을 보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한번 보자고요. 건설 부문은 이렇게 가다가 2017년도에 피크를 찍고 지금 정책이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정체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건설 쪽은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 매출은 화학 부분이 85.9%, 건설 부분이 14.1%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화학 쪽이 업황이 워낙에 안 좋고 영업이익률이 나빴기 때문에 건설 부분이 더 지금은 크게 차지해요. 그렇지만은 이쪽 업황이 좋아지면서
좀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개선이 되고 수익성이 점점 개선이 되는 속도가 커진다면 이제 이쪽이 이제 훨씬 더 성장성이 더 커지겠죠. 여기는 매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 한번 보셔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당 US 달러. 자, 원재료는 뭐예요? 원재료도 이번 이게 가중치를 두면 돼요. 비율이잖아요. 들어가는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고 이 합계 내에서 가중치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가중치를 구해서 원재료 가격 어때요? 이건 톤이죠. 톤당 달러. 그럼 이걸 만약 이제 서로 이제 뭐 스프레드 좀 구하려면 이것도 톤으로 바꿔야 되겠죠. 바꿔서 이걸 또 한번 계산해 보시면 가중치 두고 한번 해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방향성만 알면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방향성만 한번 계산을 해보셔요. 스프레드를. 자, 그 다음에 가동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설비 투자 현황 보니까 예, 25억 정도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회사 규모에 봐서는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스판덱스 신수종 사업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셔요. 저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대신에 좀 뭔가 좀 기술력 있는 분야에 있어서 좀 연구 개발을 많이 한다. 그 정도 선에서 예, 파악을 하고 있고 주석상을 한번 볼게요. 주석상을 보면 재무제표 주석상 여기 연결은 없어요. 연결은 없고 자 지분율 SMT 아까 32.86 그 다음에 우방이 15.03 자, 좀 웬만한 것들은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좀 보고 웬만한 부분들은 여기 보면 아까 건설 쪽이 있다고 했잖아요. 건설 쪽. 우리가 이제 건설 쪽 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한번 저번에 서한이라는 회사하고 봤잖아요. 서한이라는 회사를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계약 자산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대손하고 의무 수행 위험이 있다는 거라고 설명했죠. 대손 위험, 의무 수행 위험. 의무 수행 위험이 왜 있냐? 여기 보면 다 추정치라고 했잖아요. 추정치의 불확실성. 예, 그렇죠. 최초에 합의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 수익 자체가 이제 이런 의무 수행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이익들도 이제 추정치 불확실하고 원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분양이 있잖아요. 분양을 서한과 당사가 있는데 서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완성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진행 기준 여기는 진행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때 서한 그 사업 보고서 읽을 때 생각나셔요? 왜 완성 기준으로 했냐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이 돼 있었어요.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없어서 완성을 해서 뭐냐면 완성 기준이 아니라 완성을 해서 그 팔았을 때 그렇죠. 판매 인도 기준이죠. 인도 기준으로 완성 기준이 아니라 인도 기준으로 했죠. 서한은 인도 기준 뭐냐면 완성을 해서 팔았을 때 판매했을 때 판매는 뭐예요? 잔금 청산이 판매죠. 잔금 청산 판매했을 때 뭐예요? 그 매출로 인식하는 거죠. 매출로 인식하고 그 전에는 뭐예요? 미분양 완성주택으로 해서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어서 재고자산이 되게 높았잖아요. 미분양 주택. 근데 여기는 진행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뭐냐? 이 부분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 계약 조건을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추측은 뭐냐면 서한 쪽은 계약금만 받고 지금 어떤 계약서가 어떤 분양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당사 이 회사는 뭐냐면 TK 케미칼은 계약금 받고 중도금도 받은 것 같아요. 중도금도 계약금 받고 중도금까지. 자, 이게 이제 뭐 아파트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금만 받는 것은 뭐냐면 고객이 취소가 가능해요. 취소가 가능해서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서한이라는 회사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고객한테 계약금만 받았기 때문에 이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TK 케미칼 같이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건 취소가 불가능해요. 고객이 난 취소할래. 딱 해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뭐냐면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가능하거든요. 이게 중도금까지 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지 않나 싶어요. 서한은 계약금만 어떤 지급하고 나중에 잔금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 이제 매출로 인식하고 그래서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래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어떤 판매 인도 기준 고객한테 인도할 때 그 기준이지만 이 TK 케미칼은 중도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진행 기준에 의해서 어떤 수익을 인식하고 이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청구 공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청구 공사도 우리 청구는 아직 안 했지만 나중에 청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들이 만약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압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좀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부문 수익은 아까 봤어요. 이 부분은 봤고 이제 매출 채권 아까 많이 증가했죠. 매출 채권은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매출 채권 순액가 84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미수금과 미수 수익은 저번에 이론 동영상 참조해 보셔요. 이 부분 간단한 거지만 회계 이제 뭐 그 관련된 직원들한테 물어보더라도 명확한 뜻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아요. 미수금과 미수 수익에 대해서 회계를 계속 하는 직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성 원칙은 없어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한 11억 정도 증가했어요. 미수금 11억 정도 증가이고 매출채권이 84억. 근데 2분기 때 전년 대비 한 그 180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100 얼마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관찰을. 회수. 왜냐면 대금 청구일이 90일이기 때문에 세 달이기 때문에 2분기에 증가된 매출은 거의 외상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는 과거 경험상 회수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수하지 않으므로 회수되지 않은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 전액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어요. 근데 1년 이상 경과된 채권 중에서 이것은 손실 충당금 설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손상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본 거예요. 이것은 관계회사 채권인 것 같아요. 관계회사 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손상되었다고 개별적으로 결정한 외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연령 분석 내역은 이제 이 정도라는 거. 예,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죠. 의외로. 그렇죠. 줄었어요. 대손 충당 금액이 줄었어요. 예. 매출은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냐면 2분기에 증가한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2분기치는 보통 그냥 90일 조건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거는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예,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대손 충당금 이게 정기 말 대손 충당금은 기초의 대손 충당금으로 오고 대손 상각비 당해년도에 설정한 충당금 그리고 제각은 실제 발생한 대손 금액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 매출 채권 양도 또는 할인 뭐예요?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어요. 팩토링 팩토링이라고 하죠. 매출 채권 팩토링 뭐냐면 이 팩토링은 우리가 이제 좀 현금흐름이 많이 딸리잖아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TK 케미컬이 은행한테 매출 채권을 파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팔고 이제 할인을 받아서 이제 매출 채권 100억이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뭐 한 할인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뭐 할인을 한 뭐 10억 받았다. 그럼 90억 정도 들어오겠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100억 하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할인료 이제 이게 비용 처리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보통 이제 일반 회계 기준 그 비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각 거래로 볼 수도 있고 차입 거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제 회계 기준은 뭐냐면 무조건 차입 거래로 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양도를 했지만 이만큼은 차입금으로 봐요. 또 차입금. 그래서 이만큼은 차입금이 증가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차입금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158억. 158억은 매출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양도한 거. 팩토링. 양도한 건데 양도한 만큼 이만큼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차입한 걸로 봐요. 그게 차입 거래. 차입금이 증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일반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매각 거래 조건에 충족하면 차입금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증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 계열 회사 중에서 막 상장 회사 뭐 비상장이 막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래가 있다면 갑자기 차입금 부채 비율이 막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고자산 보면 재고자산 아까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용지하고 미완성 주택이에요. 용지, 땅, 그렇죠? 뭐 이건 어때요? 땅인데 땅은 뭐예요? 재고 자산 늘어나는 거 뭐 그렇게 리스크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화학 쪽은 뭐예요? 화학 부문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 그렇죠? 매출 증가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쪽은 건설 쪽은 어차피 리스크니까 미분양되고 막 이런 부분들 리스크잖아요. 건설 쪽은 이런 부분들 대신에 이제 아까 중도금까지 어떤 그 뭐야 지급한 그 고객들이 많다면 그런 고객들이 많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야 지급 청구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압류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안 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거는 이제 예,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매출 채권 할인한 거 팩토링 이 부분 차입금으로 갔다는 거예요. 158억 정도 단기 차입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차입 부채 비율이 증가한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끼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기타 유동부채 아까 보니까 그 선수금이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뭐라고 했어요? 계약부채는 선수금의 의미라고 했어요. 선수금의 의미. 근데 계약부채가 선수금보다는 좀 개념의 폭이 더 넓다고 했죠. 그쵸? 선수금보다는. 여기 그냥 매출채권도 계약부채로 갈 수 있어요. 매출채권, 계약부채. 그러니까 선수금 무조건 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현금을 받고 우리가 선수를 하는 거잖아요. 미리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설정하는데 현금을 받고 계약부채는 매출채권, 현금을 안 받더라도 계약부채, 선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금, 계약부채. 예. 선수금은 현금만 받아야 되지만 계약부채는 현금도 되지만 매출채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까 초과 청구공사를 갖다가 계약부채하고 선수금으로 이렇게 돌린 것 같다고 했죠. 제가 이 선수금이 많이 증가했죠. 예, 이거는 뭐냐면 60억 정도, 68억 정도 증가했죠. 68억 정도. 이건 뭐예요? 선수금은 나중에 재고가 빠져나가는 거죠. 재고가 빠져나간다는 게 뭐죠? 매출이 증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지만 내용이 좋은 부채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공사 아까 분양공사 이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촉진비가 좀 많이 증가했죠. 여기서 증가했고 한 10억 정도 한 10억이 아니라 5억 정도 증가했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뭐 원재료 이쪽이 제일 많이 건설 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재료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65%. 그 다음에 종업원 이쪽은 별로 뭐 고정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많이 차지하는 그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종업원 급여와 이 부분 해보니까 이 전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관찰 항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 뭐야 증권사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그냥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뭐 어떤 그런 부분들 가져왔고 제가 이 뭐 이쪽 화학 부문은 제가 별로 뭐 투자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쪽은 몰라요. 모른다는 거. 그래서 관찰 항목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도 한번 관찰해 보려고 화학 부문을 왜냐하면 지금 업종별로 한번 사업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서 가장 좋아질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좀 좀 의도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적 개선 및 속도, 지속 가능성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 예, 동시에 상승했잖아요. 스프레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매출과 영업이익률 이제 개선이 좀 가파르다는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잠깐만요. 건설 쪽은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유동 비율, 당좌 비율 관찰해. 아까 리스크가 좀 있다고 했죠. 대신에 이제 이 부분, 예, 지금 8월 23일부로 미국은 중국산 이쪽에 25% 관세를 부과해서 이 관세를 부과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이 부분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제 한국이라든지 한 5개 그 국가의 어떤 이 반덤핑 관세를 철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파워 게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업종이지 않나 그 생각은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도 이제 확신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관찰을 좀 해보면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회사들도 한번 사업 보고서를 다 읽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동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제가 한 3개 읽으면 하나 정도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워낙 뭐 보니까 코스닥 업체도 코스피 업체도 워낙 많으니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한번 그리고 또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아까 이쪽 부분을 한번 관련된 업체들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사업 보고서를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것들 또 사업 보고서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또 읽으셔야 돼요. 2분기까지 읽은 거 3분기까지 또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 또 부문별로 서로 이 부문별을 꼭 이렇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화학 부문하고 건설 부문 분류하셔가지고 이 영업이익률 증가 추이 한번 보셔야 되고 영업이익이랑 그래서 이 부분 꼭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꼭 분류를 하셔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시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